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효소 식생활로 장이 살아난다, 면역력이 높아진다입니다. 저자는 추루미 다카우미, 출판사는 전나무숲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추루미 다카우미, 의학 박사이자 효소 영양학 1인자이다. 1948년 이시카와 현에서 태어났다. 가나자와 의과 대학교를 졸업 후 하마마스 의과 대학교에서 수련의로 근무했다. 현재 추루미 클리닉의 원장으로 일반 환자부터 난치병 환자까지 치료하고 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환자를 치료할 때 질병의 근원을 치료하는 데 중점을 둔다. 그 근원을 찾아 1. 효소식 2. 품질 좋은 건강 보조제의 섭취 3. 원적외선 치료기기나 침구 등을 이용한 물리요법을 쓰면 대부분의 질병은 개선된다. 내가 생각하는 질병의 근원은 오염된 장이다. 장의 오염된 상태를 개선함으로써 장 면역력을 끌어올리지 않으면 병이 낫지 않는다. 그러기 위해 빼놓을 수 없는 요소가 바로 효소가 풍부한 식생활이다. 효소는 인체라는 화학공장에서 영양소를 에너지로 바꾸는 중요한 촉매제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물질이다. 효소의 혜택을 받으려면 익히지 않은 과일과 채소, 발효식품을 꼭 챙겨 먹어야 한다. 그 음식들에는 효소가 있고 3대 영양소와 비타민과 미네랄, 피토케미컬이 있으며 양질의 수분도 있다. 그리고 하나 더, 효소만큼이나 건강을 견인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바로 식이섬유이다. 채소와 과일, 해조류에 다량 함유된 식이섬유는 배설을 원활하게 하는 등 장의 작용에 빠뜨릴 수 없는 영양소다. 게다가 장내 세균의 먹이가 되기도 한다. 장내 세균 발효로 생겨난 단쇄 지방산이라는 유기산은 우리의 면역력을 상승시키는 등 건강의 유지와 향상에 매우 중요한 존재임이 최근 들어 밝혀졌다. 그러니 식이섬유도 충분히 섭취하자. 약 범벅의 치료는 무서운 것이다. 인간이 본래 지닌 스스로 낫고자 하는 자연 치유력이나 면역력을 빼앗아 버리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약 자체에 있다. 서양 의학의 약은 주로 화학 물질로 만들어진다. 우리 몸에 자연스레 흡수되는 미네랄, 피토케미컬 등의 천연 물질은 전혀 들어있지 않다. 생명력이 없는 무기적 물질 뿐이다. 그래서 인체에 들어오면 이물질이 되어 생체의 항상성을 크게 손상시킨다. 이물이란 원래 우리 몸에 존재하지 않았던 물질이다. 동물과 식물과 광물은 삼위일체로 동물은 식물을 먹고 식물은 광물을 먹기에 관계가 성립된다. 동물이 식물을 건너뛰고 바로 광물을 먹을 수 없는 노릇이다. 화학 약재는 거의 광물에 가깝다. 식물을 건너뛰고 광물을 먹으니 문제가 생긴다. 예를 들어 우리 몸에 있어 이물질인 위궤양 약을 장기간 복용하면 암이나 당뇨병에 걸린다. 원래 위는 공복일 때 pH가 5 정도인데 음식물이 들어오면 1.5 근처까지 떨어진다. 이때 위액 속의 단백질 분해 효소인 펩신이 분해돼서 위산과 섞여서 소화를 시작하는데 위궤양약을 장기간 복용하면 위가 pH가 7 근처까지 올라가 위산이 묽어진 탓에 소화불량을 일으킨다. 위 내부가 소화불량으로 부패하면 유해균인 파일로리균이 번식한다. 항생제 역시 우리 몸에는 이물이다. 항생제를 투여하면
장내 세균 중 유익균을 사멸시키기 때문에 장 내부는 부패균 천지가 된다. 장이 부패하면 면역력이 떨어져 온갖 질병에 걸린다. 나무의 부위별 역할을 살펴보자. 잎은 태양 에너지를 이용해 이산화탄소와 물로부터 유기물을 합성하고 산소를 대기 중에 방출하니 사람으로 치면 폐에 해당한다. 줄기는 나무의 몸이니 사람으로 치면 뼈와 근육과 피부이다. 그렇다면 나무의 뿌리는 어디에 해당할까? 바로 장이다. 뿌리는 땅속 깊숙이 뻗어나가 토양 속의 영양과 수분을 흡수해서 줄기를 거쳐 나뭇잎과 열매까지 전달한다. 토양이 부패하면 그곳에 뿌리 내린 나무는 어떻게 될까? 조만간 말라 죽는다. 사람도 토양에 해당하는 장 속이 부패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곧 질병으로 이어진다. 앞서 설명한 항암제는 장 육모에 있는 영양 흡수 세포를 파괴한다. 이 점이 내가 항암제를 쓰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이다. 효소 영양약을 처음 세상에 내놓은 이는 미국의 에드워드 하웰 박사이다. 하웰 박사의 책 내용은 실로 획기적이다. 질병은 왜 발생하는가라는 원론적인 질문에 대해서 효소 부족이 질병을 일으키며 난치병은 극단적인 효소 부족이 원인이라는 답을 찾아냈다. 수명을 결정하는 요인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그때까지 자신이 어쩌지 못하는 운명으로 받아들였던 수명에 대해서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 수명은 체내 효소의 양에 좌우된다. 즉, 몸이 가진 효소 양에 따라 수명이 길어지기도 하고 짧아지기도 한다는 것이다. 충격 그 자체였다. 하웰 박사의 주장을 이해하려면 우선 인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먹고 음식에 함유된 영양소를 흡수해서 에너지로 전환한다. 전환된 에너지는 활동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되거나 질병을 퇴치하는 면역 에너지가 된다. 에너지원이 되는 영양소가 바로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이다. 이 3대 영양소는 자동차로 치면 가솔린과 같은 존재이다. 자동차는 가솔린을 넣기만 해서는 움직이지 않는다. 가솔린을 태워서 생성된 에너지로 엔진을 돌려야 하며 그렇게 하려면 배터리가 필요하다. 인간도 자동차와 마찬가지다. 3대 영양소라는 연료를 몸에 집어넣기만 해서는 움직이지 않는다. 영양소라는 연료를 적당한 크기로 분해 및 소화해서 흡수하고 그중 몸에 필요한 것은 이용하고 불필요한 것은 배설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것이 대사이다. 이렇게 중요한 일련의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촉매가 바로 효소이다. 촉매란 자신은 변화하지 않으면서 주변 물질의 화학 반응을 촉진하는 물질이다. 연소라는 화학 반응을 예로 설명하면 이해가 빠를 것이다. 각설탕에 성냥으로 불을 붙여도 각설탕은 타지 않는다. 하지만 각설탕 위에 담뱃재를 올리고 불을 붙이면 각설탕은 불꽃을 일으키며 타오른다. 담뱃재가 촉매 작용을 핵기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한마디로 효소는 생명 활동을 원활하게 처리하는 작업원이다. 배터리가 없으면 가솔린이 연소하지 않듯 효소가 없으면 단백질도 당질도 지방도 에너지로 전환하지 못해 우리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하웰 박사는 그 사실을 일찌감치 깨닫고 효소를 생명의 빛이라고 부르며 효소 영양약을 창시한 것이다. 소화효소와 대사효소 사이에는 기이한 상관관계가 있다. 체내 효소는
평생 생산되는 양이 정해져 있다. 또한 하루의 생산량까지 정해져 있다. 재미있는 점은 하루에 만들어지는 일정량을 우리 몸은 소화와 대사에 나눠 쓰고 있다는 사실이다. 소화와 대사 모두 인간의 생명 활동에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작용인데 체내 효소가 균형을 맞춰가며 두 작용 모두에 관여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확실하게 해야 될 사실은 소화에 쓰이는 체내 효소의 비율이 낮아야 건강하다는 점이다. 하루에 생산되는 체내 효소의 대부분을 소화에 빼앗기면 대사가 정체돼 버리기 때문이다.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까? 하루의 체내 효소 생산량을 생활비에 비유해보자. 생활비는 정해져 있는데 오락이나 음주 같은 유흥비로 대부분을 쓴다면 어떻게 될까? 가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돈이 부족해져서 생활이 어려워질 것이다. 조금 억지스러운 면이 있지만 체내 효소를 소화해 낭비하는 것은 가정으로 치면 생활비를 탕진하는 것과 비슷하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다. 소화 효소의 적절한 작용은 매우 중요하다. 체내 효소를 소화 효소에 과잉 소비했을 때 위험성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을 뿐이다. 다음은 대사 효소 작용 중 몇 가지를 소개한다. 각각의 세포에서는 에너지가 생산되는데 이 과정에서 수십 개의 효소가 활약한다. 이들 중 하나만 빠져도 중대한 기능 장애가 발생한다. 건강을 위협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한다. 간에 있는 효소는 우리 몸에 침입한 다양한 독성 물질과 유해물질을 해독하고 배출하게 된다. 혈액의 정화, 위산의 생산, 손상된 DNA를 복구하는 것 역시 모두 대사 효소의 작용이다. 대사 효소의 작용은 생명 활동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간이 건강하게 사느냐 아니냐는 대사 효소의 작용에 달려있다. 그러니 체내 효소를 소화 효소로 소모해서는 안 된다. 대사 효소가 원활히 일할 수 있는 조건만 갖춰진다면 우리는 질병과는 무관한 생활을 약속받을 수가 있다. 반대로 대사 효소가 부족하면 그것이 근본 원인이 되어 온갖 질병이 생긴다. 대사 효소는 체온이 약 36도부터 46에서 47도 사이에서 가장 크게 활성화된다. 병에 걸렸을 때 40도 가까이까지 열이 오르는 이유는 체내 온도를 올려서 효소의 작용을 높이기 위해서이다. 반대로 낮은 체온에서는 활성이 떨어진다. 밤에 샤워만으로 끝내지 말고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느긋하게 몸을 덮이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효소를 아껴 써야 한다. 대사 효소가 많아야 질병을 멀리할 수가 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마다 타액이나 위액, 장액, 췌장액에 섞여서 소화효소가 분비된다. 그런데 현대인들이 소비하는 소화효소의 양이 그전 시대의 사람들이 소비하는 양보다 훨씬 많다. 바로 현대인들이 선호하는 음식과 필요 이상으로 많이 먹는 식습관 때문이다. 건강하지 못한 음식, 지금 우리 주위에는 인스턴트, 레토르트 같은 가공식품, 백설탕이 들어간 식품, 당지수가 높은 식품, 첨가물 범벅인 식품, 고단백 식품, 농약이 묻어있는 식품, 트랜스 지방산 같은 나쁜 기름을 쓴 식품, 가열 처리된 무효소 식품 등이 수도 없이 많다. 이 식품들은 자연의 먹을거리 시스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들로 우리 몸이 이 이물질들을 분해하고 소화하려면 방대한 양의 소화효소를 소비해야 한다.
소화효소가 부족해지면 소화효소를 분비하는 췌장 등의 기관은 온몸의 조직이나 세포에 비축되어 있던 효소를 동원해 소화효소로 변환해 분비하려고 애쓴다. 이것이 효소의 적응 분비의 법칙인데 식생활의 질이 나쁠수록 대사효소의 역할을 해야 될 효소가 소화효소로 동원되어 낭비되고 마는 것이다. 소화효소의 낭비를 부추기는 또 하나의 요인은 과식이다. 과식이라는 나쁜 습관이 소화불량을 일으키고 소화불량 때문에 대장 내에서는 부패나 이상 발효, 산패, 지방 산화 등의 현상이 일어난다. 그 결과 질소 잔류물이 생기는데 이것이 우리의 건강을 위협한다. 바로 먹고 자는 습관. 먹고 바로 자는 습관도 체내 효소를 소화효소로 낭비한다. 1830년대 미국에서 내추럴 하이진이라는 자연주의 운동이 일어났다. 생과일과 생채소 중심의 자연식이 인체의 자연 치유력을 회복하고 유지한다는 내용의 건강 철학이다. 나 역시 이를 지지한다. 내추럴 하이진에 따르면 하루 24시간은 인체 생리 리듬을 기준으로 3가지 시간대로 나눌 수가 있다고 한다. 새벽 4시부터 정오까지가 배설의 시간대이고 정오부터 저녁 8시까지는 영양 보급과 소화의 시간대, 저녁 8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흡수와 대사의 시간대이다. 즉, 밤늦은 시간대는 흡수한 영양소를 대사하는 시간이지 음식물을 섭취하는 시간이 아니다. 이 시간대에 음식물을 섭취하면 효소의 낭비가 심해지고 그로 인해 대사 활동에 쓰일 효소가 모자라게 된다. 이는 건강을 악화시키는 행위다. 체내 효소를 소화에 소비하는 또 다른 원인으로 씨앗이 있다. 씨앗은 식물이 번식을 하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시도 때도 없이 싹을 피웠다간 그 종은 멸망한다. 그래서 씨앗에는 일정한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싹을 틔우지 못하는 성분이 있는데 이 성분을 섭취하면 체내 효소가 줄어든다. 대표적인 것이 현미, 콩, 팥에 들어있는 아브시스산과 트립신 인히비터 같은 효소 저해 물질이다. 이 물질들은 평소 씨앗의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 씨앗이 발화되는 것을 방어한다. 그러다가 특정 계절이 되고 일정한 습도와 온도가 갖춰지면 비로소 방어 기능이 소실되면서 씨앗이 발화한다. 방어 상태의 씨앗을 날로 먹으면 어떻게 될까? 체내에서 씨앗의 효소 저해 물질이 소화를 방해해서 결국 막대한 양의 소화 효소를 소비해버린다. 이러한 이유로 절대 날로 먹어서는 안 되는 씨앗이 바로 현미, 콩, 팥, 땅콩, 아몬드와 수박, 포도, 감귤의 씨앗이다. 딸기, 오이, 토마토, 배, 키위처럼 작은 씨앗은 효소 저해까지는 하지 않으므로 상관없다. 여기서 효소 저해 물질의 방어 기능을 해제하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우선 12시간 동안 물에 담가서 발화시킨다. 그 상태로 굽든가 후라이팬에 기름 없이 볶아 발효시킨다. 낫또는 콩을 발효시켜서 만든 훌륭한 건강식품이다. 피나 좁쌀 같은 잡곡에도 효소 저해 물질이 들어있지만 씨앗의 크기가 비교적 작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펭귄인 페페는 2012년 8월에 죽었는데 34년간 살다가 평안한 죽음을 맞았다고 한다. 펭귄의 평균 수명보다 1.5배나 오래 산 것이다.
이 수족관의 다른 펭귄들도 대체로 건강하게 장사한다고 전해진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펭귄들의 먹이는 다른 수족관의 펭귄들과 다르지 않았다. 유일한 차이점은 일주일에 한 번씩 치르는 단식의 날이었다. 이 수족관에서는 펭귄들을 6일간 먹인 뒤 하루는 단식을 하게끔 했다. 소화기관을 쉬게 해서 효소의 낭비를 막는 그러한 식습관이 장수로 이어졌던 것이다. 최근에 먹는 순서가 건강의 키워드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효소의 체내 효소 온전 측면에서도 먹는 순서는 아주 중요하다. 가장 이상적인 식사 순서는 생과일 생채소, 단백질 식품, 탄수화물 식품 순이다. 날 음식에 들어있는 효소는 우리 몸에 들어가면 동물성 식품의 소화에 효과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먹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점심으로 돈가스 정식을 주문했다고 하자. 이때 처음부터 밥이나 돈가스를 먹어서는 안 된다. 일단 곁들여 나온 양배추 샐러드나 채소 절임을 먹는다. 미소 장국의 미소 된장은 발효식품이니 첫 술과 함께 마신다. 다음으로 돈가스, 밥의 순서로 먹는다. 효소를 끊임없이 몸에 공급해서 효과적으로 작용시킨다는 생각으로 식사를 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꼭꼭 씹어 먹기도 잊지 말자. 음식에서 영양을 끄집어내려면 꼭꼭 씹어 먹어야 한다. 소화는 입에서부터 시작된다. 첫 단계는 음식을 잘 씹어서 잘게 부수는 것이다. 입속에서 분비되는 타액에는 소화효소인 타액 아밀레제가 들어있다. 그래서 오래 씹어 타액이 듬뿍 분비되면 풍부한 프리알린 덕에 탄수화물의 소화가 진척된다. 음식을 제대로 씹지 않고 꿀꺽 삼켜버리면 위장에 부담을 줘서 소화 불량의 원인이 된다. 빨리 먹는 습관은 건강에 큰 적이다. 인체는 잠을 자는 동안 전신의 모든 장기와 골격의 상태를 점검해서 이상이 있으면 수리하고 보수를 하게 된다. 불필요한 것이나 오래 묵은 것은 새로운 것으로 교체한다. 이를 신진대사라고 하는데 이 과정에는 대사 효소가 활약한다. 수면에는 중대한 임무가 또 하나 있다. 수면을 취하는 동안 효소를 생산하는 것이다. 다음 날의 소화 흡수 작용 혹은 대사 작용에 대비해 하루 분량의 체내 효소를 열심히 충전한다. 효소를 생산하는 작업은 인간이 깨어나 활동하는 동안에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밤에 잠든 뒤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밤에 자지 않고 깨어 있으면 효소 생산 작업이 더디게 진행되고 체내 효소로 장기와 골격의 상태를 정상화하는 신진대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면역의 주역인 림프구 역시 밤에 만들어지는데 이 작업이 지체되면 면역력이 저하된다. 그만큼 수면은 생명 활동에 아주 중요하다. 수면 부족이 계속되면 자율신경에 악영향을 미친다. 두통이나 어깨 결림,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다가 더 심해지면 뇌 질환이나 심장병의 위험성이 높아진다. 그러므로 매일 7시간에서 8시간은 잠을 자야 한다. 잠자는 시간대도 중요한데 영양 흡수와 대사가 이루어지는 오후 8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잠자는 시간을 포함시키는 것이 좋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체내 효소는 나이를 먹을수록 감소한다. 생산량뿐만 아니라
그 힘과 활성도도 차츰 저하된다. 요컨대 내 몸으로 만든 효소인 체내 효소는 나이와 함께 양과 질도 점점 떨어진다. 건강하게 살려면 체내 효소가 약해지는 것을 막고 부족한 양은 보충해줘야 한다. 식이효소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식이효소란 날 음식에 들어있는 효소로 소화력이 있다. 일본에서는 꽁치 고등어 같은 생선구이에 물을 갈아서 곁들인다. 이는 식이효소의 소화력을 이용한 매우 현명한 식사법이다. 왜냐하면 곱게 간 무에는 100종류 이상의 효소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무에 들어있는 아밀라아제는 밥의 전분을 분해하고 프로테아제와 스테아제는 생선 알의 단백질을, 리파아제는 생선의 지방을 분해한다. 그 밖에도 활성산소를 공격하는 카탈라아제와 발암물질 분해 효소인 옥시디아제도 들어있다. 생선을 구우면서 탄 부분에는 발암물질이 형성되어 있으니 옥시디아제와는 찰떡궁합이다. 물을 갈 때 나오는 무즙은 버리지 말고 마시자. 무즙에는 효소는 물론 독소 배출에 필요한 식이섬유도 풍부하기 때문이다. 말을 갈아 밥 위에 얹는 도로로고항 역시 식이효소의 소화력을 활용한 음식이다. 참마에는 전분 분해 효소인 아밀라아제가 들어있어서 소화가 정말 잘 된다. 활성산소 분해 효소인 카탈라아제도 함유되어 있어 항산화 기능도 기대할 수가 있다. 식이효소도 체내 효소처럼 열에 약하다. 48도에서 2시간, 50도에서 20분을 버틸 뿐이며 53도에서는 활동성을 잃는다. 즉, 본래의 효력을 잃어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먹을거리를 날로 섭취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식이효소를 효율적으로 섭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금방 짠 주스를 공복에 마신다. 첫 번째 방법은 생채소나 생과일을 금방 짜서 마시는 것이다. 몸에 좋은 것은 알지만 채소나 과일을 한꺼번에 많이 먹기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부담 없이 먹기 좋은 방법은 주스로 만들어 먹는 것이다. 채소와 과일에는 효소, 항산화 물질인 피토케미컬, 비타민, 미네랄, 몸에 좋은 기름인 오메가3 지방산, 당 등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다. 여러 가지 채소와 과일을 섞어서 만들면 다양한 영양소를 한꺼번에 섭취할 수가 있어 좋다. 단, 금방 짠 주스가 아니라면 이 영양소들의 효과는 그다지 기대하지 않는 편이 좋다. 이때 주소의 선택에 신경을 써야 한다. 고속 주소를 사용하면 마찰열 때문에 주스가 산화된다. 산화는 건강에 큰 적이다. 그러니 주스는 마찰열이 적은 저속 주소로 만들 것을 추천한다. 어떻게 마시느냐도 중요하다. 위가 텅 비었을 때 씹듯이 마시는 게 가장 좋은데 그 이유는 소화가 잘 돼서 흡수도 원활해지기 때문이다. 특히 씹듯이 마시면 타액 속의 소화 효소가 작용해서 소화가 더욱 매끄럽게 진행된다. 주소로 분해된 찌꺼기는 주스에 섞어 마셔도 좋고 찌꺼기에 드레싱을 뿌려서 먹어도 좋다. 효소를 효율적으로 섭취하는 두 번째 방법은 갈아 먹기이다. 채소나 과일을 강판에 갈면 세포가 파괴되면서 속에 갇혀있던 효소가 다량 흘러나와 씹어 먹을 때보다 두세 배나 많은 효소를 섭취할 수가 있다. 효소의 섭취로 소화도 더욱 원활해져서
소화 효소의 소비를 줄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 효소는 껍질에 많이 들어있다. 그러니 과일이나 채소를 강판할 때 잘 씻어서 껍질째 갈자. 무농약이나 저농약 식품을 고르는 것이 좋은데 구하기 어렵다면 하룻밤 물에 담가서 잔류 농약을 흘려버리면 된다. 갈아먹기에 적당한 과일은 사과이고 채소는 무이다. 예로부터 아이들이 감기에 걸리거나 배탈이 나면 흔히 사과나 물을 갈아서 먹이곤 했었다. 민간요법이지만 효소의 흡수율을 높인 무척 효율적인 방법이다. 단 채소든 과일이든 갈아서 바로 먹어야 한다. 시간이 흐르면 산화가 진행돼서 효소의 활성이 사라진다. 산화는 효소의 적이다. 편의점 도시락 속의 채소나 음식점에서 미리 갈아놓은 무에는 효소가 거의 남아있지 않다고 보면 무방하다. 강판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제품보다는 금속재로 만든 날이 뾰족한 제품이 좋다. 그래야 채소의 세포막을 파괴해서 효소를 활성화하기가 쉬워진다. 생식 이외에 효소를 섭취할 수 있는 식품으로 발효식품이 있다. 발효식품이란 곰팡이, 효모, 세균 등의 미생물이 식품에 함유된 전분이나 당, 단백질 등을 분해 합성해서 높은 영양가의 새로운 성분을 만들어낸 식품을 말한다. 대표적인 발효식품이 낫또이다. 낫또는 세계에서 으뜸가는 건강식품으로 발효 과정에서 아밀라아제와 프로테아제, 리파아제 같은 여러 종류의 소화효소가 생겨난다.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이 나토키나아제이다. 나토키나아제는 콩을 발효시킬 때 나토균이 콩의 영양 성분을 섭취 그리고 생육하면서 만들어내는 혈전용의 효소로 비타민 B군과 비타민 K군을 비롯해 다량의 항산화 효소를 함유하고 있다. 콩은 그 자체로 훌륭한 건강식품이지만 삶아 먹어도 소화가 잘 되지 않는 단점이 있다. 그런 콩을 된장이나 간장으로 만들어서 소화가 잘 되게끔 만든 조상의 지혜가 감탄스럽다. 한국의 김치, 독일의 양배추 김치인 사워크라우트는 대표적인 발효식품으로 매우 질이 좋은 소화효소 보조제이다. 이 식품들을 매일 먹으면 장내 세균이 늘어나고 면역력도 좋아져서 건강한 몸을 만들 수가 있다. 이미 말했듯 체내 효소는 나이와 함께 줄어든다. 식사로 살아있는 효소를 듬뿍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필요한 양 전부를 음식으로 보충하기도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효소 보조제를 추천한다. 뇌치료법에서도 질 좋은 효소 보조제의 사용은 중심이 되는 치료법 중 하나이다. 효소 보조제를 복용하면 음식의 소화가 잘 돼서 체내 효소를 온전하는 데 도움이 된다. 체내 효소가 늘어나는 셈이라서 소화 효소를 만들어내는 췌장의 실수가 있다. 소화와 흡수, 에너지의 생산 및 배설의 과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면서 체내의 독소 배출도 원활해진다. 효소 보조제는 바이러스가 몸에 침입했을 때 그것들의 겉껍질을 파괴하는 역할도 한다. 그래서 병에 잘 안 걸리는 면역력이 높은 상태로 몸을 유지할 수가 있다. 변이 좋다는 것은 장이 건강해서 면역력이 높게 유지되고 있다는 의미고, 반대로 변이 나쁘면 장이 건강하지 못하고 면역력도 떨어져 있다는 것이다. 변의 어떤 면을 보고 면역력을 판단할 수 있을까? 가장 먼저 색깔을 봐야 한다. 가장 좋은 변은 황색에 가까운 색을 띈다. 변의 산도에 따라 빌리루빈의 색이 변해서 산성에서는 황색을 띤 오렌지색,
알칼리성에서는 거무스름한 다갈색이 된다. 장 속에 비피서스균이나 유산균 같은 유익균이 많으면 장 내부는 약 산성을 띈다. 그래서 건강한 변은 황색에 가까운 색이 된다. 반대로 유해균이 늘어나면 장 속은 알칼리성이 되기 때문에 변은 거무스름한 색을 띈다. 변의 상태로도 면역력 상태를 알 수가 있다. 굵고 길며 물에 뜨는 변이 이상적이다. 설사나 변비 둘 다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라서 몸에는 좋지 않다. 그래도 어느 한쪽을 고르라면 설사가 그나마 낫다. 왜냐하면 설사는 일종의 독소 배출 현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배변량이나 횟수도 중요하다. 현대 일본인의 하루 배변량은 약 130에서 180g 정도로 바나나 한 개 반에 해당되는 양이다. 배변은 한 번에 보는 양은 적어도 괜찮으나 하루에 두세 번 보는 편이 좋다. 대장 내에서 체류 시간이 길면 유해균이 번식하기 때문에 하루에 여러 번 정기적으로 배변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내 세균은 무엇을 먹고 살까? 바로 식이섬유이다.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하면 장내 세균 가운데 유익균의 수가 증가한다. 식이섬유가 부족하면 우울증이나 수면 장애 같은 신경증에도 영향을 준다. 이러한 증상들은 모두 장내 세균이 감소하거나 난조해서 일어난다. 장내 세균의 역할 중에 쾌락 물질인 도파민이나 세로토닌을 뇌로 보내는 작용이 있다. 사람의 행복도는 도파민과 세로토닌이라는 뇌내 물질이 만들어내는데 이 물질들을 만드는 원료가 바로 필수 아미노산이다. 필수 아미노산을 섭취했다고 해서 바로 도파민이나 세로토닌으로 바뀌지는 않는다. 체내로 흡수된 필수 아미노산은 도파민이나 세로토닌의 전구체로 모습을 바꿔서 뇌로 보내지는데 이 전구체를 생성하는 일도 뇌로 들여보내는 일도 모두 장내 세균이 한다. 이들 전구체가 뇌로 들어가야 비로소 도파민과 세로토닌으로 바뀌는 시스템이다 보니 장내 세균이라는 생산 공장이 유해균으로 황폐해져 있으면 인간은 행복한 기분을 맛보지 못한다. 장내 세균의 먹이는 식이섬유이다. 불안감 때문에 인생을 즐기지 못하는 사람은 대개 장내 세균이 감소해서 장내 플로라의 상태가 엉망일 확률이 높다. 그 결과 쾌락 물질의 전구체가 제대로 합성되지 못해 뇌 속에서 도파민과 같은 쾌락 물질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장내 세균은 수용성 식이섬유를 더 좋아한다. 수용성 식이섬유는 다시마, 미역 등의 해조류와 두부, 유부 같은 콩 제품에 풍부하게 들어있다. 또 불용성 식이섬유가 많은 우엉이나 샬롯, 마늘, 아보카도, 과일류 등에도 수용성 식이섬유가 들어있다. 이 밖에 오크라, 몰로키아, 토란처럼 미끈미끈 끈적끈적한 식품에도 풍부하게 들어있다. 그 밖에 장내 세균이 좋아하는 음식으로 발효식품이 있다. 된장, 간장, 낫또, 식품, 절임 등이 대표적인 발효식품이다. 문명이 발달한 현대 사회에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독을 먹게 된다. 가장 대표적인 독은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식품 첨가물이다. 채소와 과일 등에 묻은 잔류 농약도 마찬가지다. 필요 이상으로 섭취한 동물성 단백질, 당 지수가 높은 식품, 백설탕 등의 과잉 섭취도 독이 된다. 독은 장내 환경을 부패시킨다. 특히 백설탕은 소화 효소를 낭비하는 강력한 효소 저해 물질이기도 하다. 백설탕은 포도당과 과당이 결합한 이당류인데 이 두 단당은 분자가 일단 달라붙으면 단단하게 결합하기 때문에 효소나 위산으로도 좀처럼 끊지 못한다. 소화되지 않은 채 장에 남은 백설탕은 유해균이나 곰팡이균의 영양분으로 쓰여
장내 환경을 악화시킨다. 장내 부패가 일으키는 다양한 문제들은 이미 앞에서 설명을 했다. 또 백설탕은 제조 과정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작업과 표백 작업을 거치는데 이때 사용되는 화학약품의 영향으로 천연 영양 성분도 함께 제거되고 만다. 영양 제로의 상태가 되는 것이다. 활성산소를 발생시키는 산화식품도 지독한 독이다. 시간이 지난 튀김이나 오래된 건어물 등이 그렇다. 산화된 식품을 먹는 것은 활성산소를 먹는 것과 같다. 체내에서 발생한 활성산소는 세포를 손상시킨 뒤에 마치 도미노처럼 몸의 조직을 파괴함으로써 암이나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다양한 질병을 유발한다. 트랜스 지방산도 독이다. 천연 식물 기름에는 거의 들어있지 않는 지방산인데 액상의 불포화 지방산에 수소를 첨가해서 굳히는 과정에서 생긴다. 마가린이나 쇼트닝, 팻 스프레드 등에 함유되어 있으며 햄버거나 프라이드 치킨 같은 패스트푸드, 비스킷이나 스낵, 식빵 등을 만들 때 쓰인다. 트랜스 지방산은 실로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어서 현대의 식생활에서는 피하기가 어려울 정도이다. 소화불량을 일으키지 않으려면 우선 소식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배를 8부, 즉 80%만 채우면 의사가 필요 없다라는 속담이 있듯 선조들은 예로부터 과식이 얼마나 건강을 해쳤는지를 경고해왔다. 나는 8부가 아닌 6부, 즉 60%의 식사를 권하는데 그 이유는 8부 식사를 처음 제안한 에도 초기와 지금은 식사 내용이 다르기 때문이다. 굿 한 그릇과 나물 한 종류, 혹은 굿 한 그릇과 나물 두 종류였던 당시 식탁과 비교하면 지금은 고단백, 고칼로리식 위주라 7부의 식사도 많아 보일 정도이다. 그래서 나는 배를 60%만 채우는 6부 식사가 좋다고 생각한다. 남녀노소가 다르고 각자 하는 일도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말하기 힘들겠지만 하루에 필요한 섭취 칼로리는 1250에서 1650 칼로리 정도라면 충분하다. 이를 우리가 평소 먹는 양으로 환산하면 배를 6부 정도로 채우는 양이다. 원래 인류는 하루에 2끼를 먹었다. 인간에게는 하루 2끼만 먹는 습관이 사리에 맞다고 본다. 인류는 탄생한 이래로 몇만 년 동안 배고픔과 등을 맞대고 살아왔다. 뒤집어 말하면 인간은 포식하며 살도록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침은 배설의 시간대이다. 땀과 소변, 변을 통해 몸에 축적된 독소와 노폐물을 배출해서 몸을 정화하는 시간대이다. 이 시간에 고용물 위주의 식사를 하면 소화에 시간이 걸리고 몸이 부담을 느낀다. 아침은 굳이 먹지 않아도 되지만 먹더라도 소화가 잘 되고 피를 깨끗하게 정화하는 작용을 하는 생채소나 생과일을 먹는 게 좋다. 장의 건강을 지키려면 소식과 효소식이 정말 중요하다. 다음은 효소 반단식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입니다. 효소 반단식의 기본을 간단히 소개하겠다. 이틀까지는 우메보시와 물만 먹으며 단식한다. 3에서 4일째는 곱게 간 채소, 그리고 우메보시를, 5일에서 9일째는 과일과 곱게 간 채소, 우메보시를 먹으며 단식한다. 우메보시는 매실을 말려서 차조개 잎을 넣고 소금에 절인 장아찌로 단쇄 지방산을 만들 뿐만 아니라 항균력까지 갖춘 뛰어난 식품이다. 곱게 간 채소는 효소력이 강한 데다 저칼로리이고 수분이 풍부하다는 장점이 있다. 과일도 수분과 영양면에서 매우 뛰어나다. 이처럼 소량이나마 효소식을 접목한 단식 프로그램이라서 몸에는 정말 편안하다.
효소 반단식 초보 코스. 여기에서는 효소 반단식 초심자를 위한 반나절 코스와 하루 코스를 소개하겠다. 지극히 초보적인 코스라 의사의 확인이나 지도도 필요 없다. 다만 2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첫째는 미네랄 워터 같은 양질의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 대사가 좋아지면서 체내 독소가 땀과 소변, 변의 형태로 배설하기 쉬워진다. 2번째 주의점은 단식 전과 단식 후에는 식사량을 줄이고 효소가 많은 생채소나 생과일을 중심으로 먹는 것이다. 곱게 간 채소처럼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는 메뉴가 좋다. 절대로 고용식을 폭식해서는 안 된다. 효소 반단식의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반나절 코스. 아침 식사 한 끼만 거르는 초단기 단식으로 전날 저녁 7시에서 8시 이전에 식사를 마친 뒤에 다음날 점심까지 식사를 하지 않는다. 저녁 8시 이후부터 다음날 점심 전까지는 물만 마신다. 16시간의 단식이지만 위장이 쉬게 되어 소화 효소의 소비가 억제된다. 반나절 단식은 언제 시작해야 된다는 기준이 없다. 몸의 컨디션이 좋지 않거나 내장이 조금 무겁다는 느낌이 드는 등 컨디션이 신경 쓰일 때 바로 실행하면 된다. 단식 후에는 몸이 개운해진다. 하루 코스. 몸에 에너지가 되고 피로 회복에도 좋은 구연산이 풍부한 우메보시를 매 끼니마다 한 개씩 먹는다. 아침에는 아마인유를 큰 술로 한 숟가락 먹고 밤에는 곱게 간 무에 오이와 샐러리를 하나씩 먹는다. 소금이나 미소 된장을 찍어 먹어도 된다. 24시간의 단식으로 피곤한 위장에 휴식을 주고 체내 독소도 말끔하게 배출시킬 수가 있다. 하루 코스의 효소 반단식은 한 달에 1회에서 2회 정도 실시하면 된다. 식이섬유는 장에서 생겨난 유해물질의 해악을 제거해준다. 다음의 4가지 작용을 통해서이다. 소화물이 장을 빨리 통과하게 한다. 장벽을 자극해서 연동운동을 촉진, 배변을 유도한다. 유해물질을 희석한다. 식이섬유에는 수분을 비축하는 성질이 있는데 수분으로 인해 장 속의 유해물질이 희석된다. 유해물질을 흡착해서 체외로 배출한다. 식이섬유를 섭취하는 방법 중에서 추천하고 싶은 것은 효소를 섭취할 수 있다는 생식이다. 식사의 전량을 생식하라는 게 아니다. 효소를 함유한 생식 60%, 가열 조리한 요리 40%, 이렇게 하거나 효소를 함유한 생식 50%, 가열 조리한 요리 50%의 비율이 이상적이다. 그 이유는 아미노산이나 비타민 B군처럼 채소나 과일을 날로 먹는 것만으로는 아무래도 부족한 영양소가 생기기 때문이다. 영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하려면 식사의 약 20%는 육류나 어패류 등의 동물성 식품을 함께 먹는 것이 좋다. 가열을 하면 영양가가 더 높아지는 식품도 있다. 무와 표고버섯은 날로 먹기보다는 말렸을 때 식이섬유도 미네랄도 풍부해진다. 당근은 볶거나 삶으면 영양 흡수가 더 잘 된다. 채소는 세포가 파괴돼서 영양을 흡수하기도 쉽고 소화도 잘 된다. 물론 효소는 잃지만 생채소와 함께 먹으면 영양과 소화라는 2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가 있다. 익힌 채소를 먹으면 식이섬유도 풍부하게 섭취할 수가 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사로는 조림을 추천한다. 우엉, 죽순, 표고버섯 등을 넣은 닭고기 채소조림, 콩이나 당근을 넣은 마른톳 조림, 이러한 것 등은 식이섬유의 보물 창고이다. 식이섬유가 많은 채소는 날로 먹으면
효소와 비타민, 피토케미컬을 풍부하게 섭취할 수도 있어서 정말 좋다. 하지만 필요량을 채우기가 쉽지 않다. 효소나 비타민C 등은 소실되겠지만 식이섬유의 필요량을 섭취하는 최고의 방법은 조림밖에 없다. 밥에도 현미나 배아미, 잡곡을 섞으면 식이섬유를 다량으로 섭취할 수가 있다. 하루에 섭취할 채소의 양은 400에서 500g 이상이다. 반 이상은 날로 먹고 나머지는 익혀서 먹자.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효소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다소 어려울 수도 있는 내용을 굉장히 알기 쉽게,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풀어쓴 그런 책이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효소 식생활로 장이 살아난다, 면역력이 높아진다입니다. 저자는 추루미 다카우미, 출판사는 전나무 숲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추루미 다카우미, 의학 박사이자 효소 영양학 1인자이다. 1948년 이시카와 현에서 태어났다. 가나자와 의과 대학교를 졸업 후 하마마스 의과 대학교에서 수련의로 근무했다. 현재 추루미 클리닉의 원장으로 일반 환자부터 난치병 환자까지 치료하고 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환자를 치료할 때 질병의 근원을 치료하는 데 중점을 둔다. 그 근원을 찾아 1. 효소식, 2. 품질 좋은 건강 보조제의 섭취, 3. 원적외선 치료기기나 침구 등을 이용한 물리요법을 쓰면 대부분의 질병은 개선된다. 내가 생각하는 질병의 근원은 오염된 장이다. 장의 오염된 상태를 개선함으로써 장 면역력을 끌어올리지 않으면 병이 낫지 않는다. 그러기 위해 빼놓을 수 없는 요소가 바로 효소가 풍부한 식생활이다. 효소는 인체라는 화학 공장에서 영양소를 에너지로 바꾸는 중요한 촉매제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물질이다. 효소의 혜택을 받으려면 익히지 않은 과일과 채소, 발효식품을 꼭 챙겨 먹어야 한다. 그 음식들에는 효소가 있고 3대 영양소와 비타민과 미네랄, 피토케미컬이 있으며 양질의 수분도 있다. 그리고 하나 더, 효소만큼이나 건강을 견인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바로 식이섬유이다. 채소와 과일, 해조류에 다량 함유된 식이섬유는 배설을 원활하게 하는 등 장의 작용에 빠뜨릴 수 없는 영양소다. 게다가 장내 세균의 먹이가 되기도 한다. 장내 세균 발효로 생겨난 단쇄 지방산이라는 유기산은 우리의 면역력을 상승시키는 등 건강의 유지와 향상에 매우 중요한 존재임이 최근 들어 밝혀졌다. 그러니 식이섬유도 충분히 섭취하자. 약 범벅의 치료는 무서운 것이다. 인간이 본래 지닌 스스로 낫고자 하는 자연 치유력이나 면역력을 빼앗아 버리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약 자체에 있다. 서양 의학의 약은 주로 화학 물질로 만들어진다. 우리 몸에 자연스레 흡수되는 미네랄, 피토케미컬 등의 천연 물질은 전혀 들어있지 않다. 생명력이 없는 무기적 물질 뿐이다. 그래서 인체에 들어오면 이물질이 되어 생체 항상성을 크게 손상시킨다. 이물이란 원래 우리 몸에 존재하지 않았던 물질이다. 동물과 식물과 광물은 삼위일체로 동물은 식물을 먹고 식물은 광물을 먹기에 관계가 성립된다. 동물이 식물을 건너뛰고
바로 광물을 먹을 수 없는 노릇이다. 화학 약재는 거의 광물에 가깝다. 식물을 건너뛰고 광물을 먹으니 문제가 생긴다. 예를 들어 우리 몸에 있어 이물질인 위궤양약을 장기간 복용하면 암이나 당뇨병에 걸린다. 원래 위는 공복일 때 pH가 5 정도인데 음식물이 들어오면 1.5 근처까지 떨어진다. 이때 위액 속의 단백질 분해 효소인 펩신이 분해돼서 위산과 섞여서 소화를 시작하는데 위궤양약을 장기간 복용하면 위가 pH가 7 근처까지 올라가 위산이 묽어진 탓에 소화불량을 일으킨다. 위 내부가 소화불량으로 부패하면 유해균인 파일로리균이 번식한다. 항생제 역시 우리 몸에는 이물이다. 항생제를 투여하면 장내 세균 중 유익균을 사멸시키기 때문에 장 내부는 부패균 천지가 된다. 장이 부패하면 면역력이 떨어져 온갖 질병에 걸린다. 나무의 부위별 역할을 살펴보자. 잎은 태양 에너지를 이용해 이산화탄소와 물로부터 유기물을 합성하고 산소를 대기 중에 방출하니 사람으로 치면 폐에 해당한다. 줄기는 나무의 몸이니 사람으로 치면 뼈와 근육과 피부이다. 그렇다면 나무의 뿌리는 어디에 해당할까? 바로 장이다. 뿌리는 땅속 깊숙이 뻗어나가 토양 속의 영양과 수분을 흡수해서 줄기를 거쳐 나뭇잎과 열매까지 전달한다. 토양이 부패하면 그곳에 뿌리 내린 나무는 어떻게 될까? 조만간 말라 죽는다. 사람도 토양에 해당하는 장 속이 부패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곧 질병으로 이어진다. 앞서 설명한 항암제는 장 육모에 있는 영양 흡수 세포를 파괴한다. 이 점이 내가 항암제를 쓰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이다. 효소 영양약을 처음 세상에 내놓은 이는 미국의 에드워드 하웰 박사이다. 하웰 박사의 책 내용은 실로 획기적이다. 질병은 왜 발생하는가라는 원론적인 질문에 대해서 효소 부족이 질병을 일으키며 난치병은 극단적인 효소 부족이 원인이라는 답을 찾아냈다. 수명을 결정하는 요인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그때까지 자신이 어쩌지 못하는 운명으로 받아들였던 수명에 대해서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 수명은 체내 효소의 양에 좌우된다. 즉, 몸이 가진 효소 양에 따라 수명이 길어지기도 하고 짧아지기도 한다는 것이다. 충격 그 자체였다. 하웰 박사의 주장을 이해하려면 우선 인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먹고 음식에 함유된 영양소를 흡수해서 에너지로 전환한다. 전환된 에너지는 활동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되거나 질병을 퇴치하는 면역 에너지가 된다. 에너지원이 되는 영양소가 바로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이다. 이 3대 영양소는 자동차로 치면 가솔린과 같은 존재이다. 자동차는 가솔린을 넣기만 해서는 움직이지 않는다. 가솔린을 태워서 생성된 에너지로 엔진을 돌려야 하며 그렇게 하려면 배터리가 필요하다. 인간도 자동차와 마찬가지다. 3대 영양소라는 연료를 몸에 집어넣기만 해서는 움직이지 않는다. 영양소라는 연료를 적당한 크기로 분해 및 소화해서 흡수하고 그중 몸에 필요한 것은 이용하고 불필요한 것은 배설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것이 대사이다. 이렇게 중요한 일련의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촉매가 바로 효소이다. 촉매란 자신은 변화하지 않으면서 주변 물질의 화학 반응을 촉진하는 물질이다.
연소라는 화학 반응을 예로 설명하면 이해가 빠를 것이다. 각설탕에 성냥으로 불을 붙여도 각설탕은 타지 않는다. 하지만 각설탕 위에 담뱃재를 올리고 불을 붙이면 각설탕은 불꽃을 일으키며 타오른다. 담뱃재가 촉매 작용을 핵계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한마디로 효소는 생명 활동을 원활하게 처리하는 작업원이다. 배터리가 없으면 가솔린이 연소하지 않듯 효소가 없으면 단백질도 당질도 지방도 에너지로 전환하지 못해 우리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하웰 박사는 그 사실을 일찌감치 깨닫고 효소를 생명의 빛이라고 부르며 효소 영양학을 창시한 것이다. 소화효소와 대사효소 사이에는 기이한 상관관계가 있다. 체내 효소는 평생 생산되는 양이 정해져 있다. 또한 하루의 생산량까지 정해져 있다. 재미있는 점은 하루에 만들어지는 일정량을 우리 몸은 소화와 대사에 나눠 쓰고 있다는 사실이다. 소화와 대사 모두 인간의 생명 활동에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작용인데 체내 효소가 균형을 맞춰가며 두 작용 모두에 관여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확실하게 해야 될 사실은 소화에 쓰이는 체내 효소의 비율이 낮아야 건강하다는 점이다. 하루에 생산되는 체내 효소의 대부분을 소화에 빼앗기면 대사가 정체돼 버리기 때문이다.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까? 하루의 체내 효소 생산량을 생활비에 비유해보자. 생활비는 정해져 있는데 오락이나 음주 같은 유흥비로 대부분을 쓴다면 어떻게 될까? 가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돈이 부족해져서 생활이 어려워질 것이다. 조금 억지스러운 면이 있지만 체내 효소를 소화에 낭비하는 것은 가정으로 치면 생활비를 탕진하는 것과 비슷하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다. 소화 효소의 적절한 작용은 매우 중요하다. 체내 효소를 소화 효소에 과잉 소비했을 때 위험성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을 뿐이다. 다음은 대사 효소 작용 중 몇 가지를 소개한다. 각각의 세포에서는 에너지가 생산되는데 이 과정에서 수십 개의 효소가 활약한다. 이들 중 하나만 빠져도 중대한 기능 장애가 발생한다. 건강을 위협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한다. 간에 있는 효소는 우리 몸에 침입한 다양한 독성 물질과 유해물질을 해독하고 배출하게 된다. 혈액의 정화, 위산의 생산, 손상된 DNA를 복구하는 것 역시 모두 대사효소의 작용이다. 대사효소의 작용은 생명활동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간이 건강하게 사느냐 아니냐는 대사효소의 작용에 달려있다. 그러니 체내 효소를 소화효소로 소모해서는 안 된다. 대사효소가 원활히 일할 수 있는 조건만 갖춰진다면 우리는 질병과는 무관한 생활을 약속받을 수가 있다. 반대로 대사효소가 부족하면 그것이 근본 원인이 되어 온갖 질병이 생긴다. 대사효소는 체온이 약 36도부터 46에서 47도 사이에서 가장 크게 활성화된다. 병에 걸렸을 때 40도 가까이까지 열이 오르는 이유는 체내 온도를 올려서 효소의 작용을 높이기 위해서이다. 반대로 낮은 체온에서는 활성이 떨어진다. 밤에 샤워만으로 끝내지 말고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느긋하게 몸을 덮이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효소를 아껴 써야 한다. 대사 효소가 많아야 질병을 멀리 할 수가 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마다 타액이나 위액, 장액, 췌장액에 섞여서
소화효소가 분비된다. 그런데 현대인들이 소비하는 소화효소의 양이 그전 시대의 사람들이 소비하는 양보다 훨씬 많다. 바로 현대인들이 선호하는 음식과 필요 이상으로 많이 먹는 식습관 때문이다. 건강하지 못한 음식. 지금 우리 주위에는 인스턴트, 레토르트 같은 가공식품, 백설탕이 들어간 식품, 당지수가 높은 식품, 첨가물 범벅인 식품, 고단백 식품, 농약이 묻어있는 식품, 트랜스 지방산 같은 나쁜 기름을 쓴 식품, 가열 처리된 무효소 식품 등이 수도 없이 많다. 이 식품들은 자연의 먹을거리 시스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들로 우리 몸이 이 이물질들을 분해하고 소화하려면 방대한 약의 소화효소를 소비해야 한다. 소화효소가 부족해지면 소화효소를 분비하는 췌장 등의 기관은 온몸의 조직이나 세포에 비축되어 있던 효소를 동원해 소화효소로 변환해 분비하려고 애쓴다. 이것이 효소의 적응 분비의 법칙인데 식생활의 질이 나쁠수록 대사효소의 역할을 해야 될 효소가 소화효소로 동원되어 낭비되고 마는 것이다. 소화효소의 낭비를 부추기는 또 하나의 요인은 과식이다. 과식이라는 나쁜 습관이 소화불량을 일으키고 소화불량 때문에 대장 내에서는 부패나 이상 발효, 산패, 지방 산화 등의 현상이 일어난다. 그 결과 질소 잔류물이 생기는데 이것이 우리의 건강을 위협한다. 바로 먹고 자는 습관. 먹고 바로 자는 습관도 체내 효소를 소화효소로 낭비한다. 1830년대 미국에서 내추럴 하이진이라는 자연주의 운동이 일어났다. 생과일과 생채소 중심의 자연식이 인체의 자연 치유력을 회복하고 유지한다는 내용의 건강 철학이다. 나 역시 이를 지지한다. 내추럴 하이진에 따르면 하루 24시간은 인체 생리 리듬을 기준으로 3가지 시간대로 나눌 수가 있다고 한다. 새벽 4시부터 정오까지가 배설의 시간대이고 정오부터 저녁 8시까지는 영양 보급과 소화의 시간대, 저녁 8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흡수와 대사의 시간대이다. 즉, 밤늦은 시간대는 흡수한 영양소를 대사하는 시간이지 음식물을 섭취하는 시간이 아니다. 이 시간대에 음식물을 섭취하면 효소의 낭비가 심해지고 그로 인해 대사 활동에 쓰일 효소가 모자라게 된다. 이는 건강을 악화시키는 행위다. 체내 효소를 소화에 소비하는 또 다른 원인으로 씨앗이 있다. 씨앗은 식물이 번식을 하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시도 때도 없이 싹을 피웠다간 그 종은 멸망한다. 그래서 씨앗에는 일정한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싹을 틔우지 못하는 성분이 있는데 이 성분을 섭취하면 체내 효소가 줄어든다. 대표적인 것이 현미, 콩, 팥에 들어있는 아브시스산과 트립신 인히비터 같은 효소 저해 물질이다. 이 물질들은 평소 씨앗의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 씨앗이 발화되는 것을 방어한다. 그러다가 특정 계절이 되고 일정한 습도와 온도가 갖춰지면 비로소 방어 기능이 소실되면서 씨앗이 발화한다. 방어 상태의 씨앗을 날로 먹으면 어떻게 될까? 체내에서 씨앗의 효소 저해 물질이 소화를 방해해서 결국 막대한 양의 소화 효소를 소비해버린다. 이러한 이유로 절대 날로 먹어서는 안 되는 씨앗이 바로 현미, 콩, 팥, 땅콩, 아몬드와 수박, 포도,
감귤의 씨앗이다. 딸기, 오이, 토마토, 배, 키위처럼 작은 씨앗은 효소 저해까지는 하지 않으므로 상관없다. 여기서 효소 저해 물질의 방어 기능을 해제하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우선 12시간 동안 물에 담가서 발화시킨다. 그 상태로 굽든가 후라이팬에 기름 없이 볶아 발효시킨다. 낫또는 콩을 발효시켜서 만든 훌륭한 건강식품이다. 피나 좁쌀 같은 잡곡에도 효소 저해 물질이 들어있지만 씨앗의 크기가 비교적 작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펭귄인 페페는 2012년 8월에 죽었는데 34년간 살다가 평안한 죽음을 맞았다고 한다. 펭귄의 평균 수명보다 1.5배나 오래 산 것이다. 이 수족관의 다른 펭귄들도 대체로 건강하게 장사한다고 전해진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펭귄들의 먹이는 다른 수족관의 펭귄들과 다르지 않았다. 유일한 차이점은 일주일에 한 번씩 치르는 단식의 날이었다. 이 수족관에서는 펭귄들을 6일간 먹인 뒤 하루는 단식을 하게끔 했다. 소화기관을 쉬게 해서 효소의 낭비를 막는 그러한 식습관이 장수로 이어졌던 것이다. 최근에 먹는 순서가 건강의 키워드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효소의 체내 효소 온전 측면에서도 먹는 순서는 아주 중요하다. 가장 이상적인 식사 순서는 생과일 생채소, 단백질 식품, 탄수화물 식품 순이다. 날 음식에 들어있는 효소는 우리 몸에 들어가면 동물성 식품의 소화에 효과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먹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점심으로 돈가스 정식을 주문했다고 하자. 이때 처음부터 밥이나 돈가스를 먹어서는 안 된다. 일단 곁들여 나온 양배추 샐러드나 채소 절임을 먹는다. 미소 장국의 미소 된장은 발효식품이니 첫술과 함께 마신다. 다음으로 돈가스, 밥의 순서로 먹는다. 효소를 끊임없이 몸에 공급해서 효과적으로 작용시킨다는 생각으로 식사를 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꼭꼭 씹어 먹기도 잊지 말자. 음식에서 영양을 끄집어내려면 꼭꼭 씹어 먹어야 한다. 소화는 입에서부터 시작된다. 첫 단계는 음식을 잘 씹어서 잘게 부수는 것이다. 입속에서 분비되는 타액에는 소화 효소인 타액 아밀레제가 들어있다. 그래서 오래 씹어 타액이 듬뿍 분비되면 풍부한 프리알린 덕에 탄수화물의 소화가 진척된다. 음식을 제대로 씹지 않고 꿀꺽 삼켜버리면 위장에 부담을 줘서 소화 불량의 원인이 된다. 빨리 먹는 습관은 건강에 큰 적이다. 인체는 잠을 자는 동안 전신의 모든 장기와 골격의 상태를 점검해서 이상이 있으면 수리하고 보수를 하게 된다. 불필요한 것이나 오래 묵은 것은 새로운 것으로 교체한다. 이를 신진대사라고 하는데 이 과정에는 대사 효소가 활약한다. 수면에는 중대한 임무가 또 하나 있다. 수면을 취하는 동안 효소를 생산하는 것이다. 다음 날의 소화 흡수 작용 혹은 대사 작용에 대비해 하루 분량의 체내 효소를 열심히 충전한다. 효소를 생산하는 작업은 인간이 깨어나 활동하는 동안에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밤에 잠든 뒤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밤에 자지 않고 깨어 있으면 효소 생산 작업이 더디게 진행되고
체내 효소로 장기와 골격의 상태를 정상화하는 신진대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면역의 주역인 림프구 역시 밤에 만들어지는데 이 작업이 지체되면 면역력이 저하된다. 그만큼 수면은 생명 활동에 아주 중요하다. 수면 부족이 계속되면 자율신경에 악영향을 미친다. 두통이나 어깨 결림,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다가 더 심해지면 뇌 질환이나 심장병의 위험성이 높아진다. 그러므로 매일 7시간에서 8시간은 잠을 자야 한다. 잠자는 시간대도 중요한데 영양 흡수와 대사가 이루어지는 오후 8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잠자는 시간을 포함시키는 것이 좋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체내 효소는 나이를 먹을수록 감소한다. 생산량뿐만 아니라 그 힘과 활성도도 차츰 저하된다. 요컨대 내 몸으로 만든 효소인 체내 효소는 나이와 함께 양과 질도 점점 떨어진다. 건강하게 살려면 체내 효소가 약해지는 것을 막고 부족한 양은 보충해줘야 한다. 식이효소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식이효소란 날 음식에 들어있는 효소로 소화력이 있다. 일본에서는 꽁치 고등어 같은 생선구이에 물을 갈아서 곁들인다. 이는 식이효소의 소화력을 이용한 매우 현명한 식사법이다. 왜냐하면 곱게 간 무에는 100종류 이상의 효소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무에 들어있는 아밀라아제는 밥의 전분을 분해하고 프로테아제와 스테아제는 생선 알의 단백질을, 리파아제는 생선의 지방을 분해한다. 그 밖에도 활성산소를 공격하는 카탈라아제와 발암물질 분해 효소인 옥시디아제도 들어있다. 생선을 구우면서 탄 부분에는 발암물질이 형성되어 있으니 옥시디아제와는 찰떡궁합이다. 물을 갈 때 나오는 무즙은 버리지 말고 마시자. 무즙에는 효소는 물론 독소 배출에 필요한 식이섬유도 풍부하기 때문이다. 말을 갈아 밥 위에 얹는 도로로고항 역시 식이효소의 소화력을 활용한 음식이다. 참마에는 전분 분해 효소인 아밀라아제가 들어있어서 소화가 정말 잘 된다. 활성산소 분해 효소인 카탈라아제도 함유되어 있어 항산화 기능도 기대할 수가 있다. 식이효소도 체내 효소처럼 열에 약하다. 48도에서 2시간, 50도에서 20분을 버틸 뿐이며 53도에서는 활동성을 잃는다. 즉, 본래의 효력을 잃어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먹을거리를 날로 섭취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식이효소를 효율적으로 섭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금방 짠 주스를 공복에 마신다. 첫 번째 방법은 생채소나 생과일을 금방 짜서 마시는 것이다. 몸에 좋은 것은 알지만 채소나 과일을 한꺼번에 많이 먹기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부담 없이 먹기 좋은 방법은 주스로 만들어 먹는 것이다. 채소와 과일에는 효소, 항산화 물질인 피토케미컬, 비타민, 미네랄, 몸에 좋은 기름인 오메가3 지방산, 당 등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다. 여러 가지 채소와 과일을 섞어서 만들면 다양한 영양소를 한꺼번에 섭취할 수가 있어 좋다. 단, 금방 짠 주스가 아니라면 이 영양소들의 효과는 그다지 기대하지 않는 편이 좋다. 이때 주소의 선택에 신경을 써야 한다. 고속 주소를 사용하면 마찰열 때문에 주스가 산화된다.
산화는 건강에 큰 적이다. 그러니 주스는 마찰열이 적은 저속 주소로 만들 것을 추천한다. 어떻게 마시느냐도 중요하다. 위가 텅 비었을 때 씹듯이 마시는 게 가장 좋은데 그 이유는 소화가 잘 돼서 흡수도 원활해지기 때문이다. 특히 씹듯이 마시면 타액 속의 소화 효소가 작용해서 소화가 더욱 매끄럽게 진행된다. 주소로 분해된 찌꺼기는 주스에 섞어 마셔도 좋고 찌꺼기에 드레싱을 뿌려서 먹어도 좋다. 효소를 효율적으로 섭취하는 두 번째 방법은 갈아 먹기이다. 채소나 과일을 강판에 갈면 세포가 파괴되면서 속에 갇혀있던 효소가 다량 흘러나와 씹어 먹을 때보다 두세 배나 많은 효소를 섭취할 수가 있다. 효소의 섭취로 소화도 더욱 원활해져서 소화 효소의 소비를 줄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 효소는 껍질에 많이 들어있다. 그러니 과일이나 채소를 강판할 때 잘 씻어서 껍질째 갈자. 무농약이나 저농약 식품을 고르는 것이 좋은데 구하기 어렵다면 하룻밤 물에 담가서 잔류 농약을 흘려버리면 된다. 갈아먹기에 적당한 과일은 사과이고 채소는 무이다. 예로부터 아이들이 감기에 걸리거나 배탈이 나면 흔히 사과나 물을 갈아서 먹이곤 했었다. 민간요법이지만 효소의 흡수율을 높인 무척 효율적인 방법이다. 단 채소든 과일이든 갈아서 바로 먹어야 한다. 시간이 흐르면 산화가 진행돼서 효소의 활성이 사라진다. 산화는 효소의 적이다. 편의점 도시락 속의 채소나 음식점에서 미리 갈아놓은 무에는 효소가 거의 남아있지 않다고 보면 무방하다. 강판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제품보다는 금속재로 만든 날이 뾰족한 제품이 좋다. 그래야 채소의 세포막을 파괴해서 효소를 활성화하기가 쉬워진다. 생식 이외에 효소를 섭취할 수 있는 식품으로 발효식품이 있다. 발효식품이란 곰팡이, 효모, 세균 등의 미생물이 식품에 함유된 전분이나 당, 단백질 등을 분해 합성해서 높은 영양가의 새로운 성분을 만들어낸 식품을 말한다. 대표적인 발효식품이 낫또이다. 낫또는 세계에서 으뜸가는 건강식품으로 발효 과정에서 아밀라아제와 프로테아제, 리파아제 같은 여러 종류의 소화효소가 생겨난다.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이 나토키나아제이다. 나토키나아제는 콩을 발효시킬 때 나토균이 콩의 영양성분을 섭취 그리고 생육하면서 만들어내는 혈전용의 효소로 비타민 B군과 비타민 K군을 비롯해 다량의 항산화 효소를 함유하고 있다. 콩은 그 자체로 훌륭한 건강식품이지만 삶아 먹어도 소화가 잘 되지 않는 단점이 있다. 그런 콩을 된장이나 간장으로 만들어서 소화가 잘 되게끔 만든 조상의 지혜가 감탄스럽다. 한국의 김치, 독일의 양배추 김치인 사워크라우트는 대표적인 발효식품으로 매우 질이 좋은 소화효소 보조제이다. 이 식품들을 매일 먹으면 장내 세균이 늘어나고 면역력도 좋아져서 건강한 몸을 만들 수가 있다. 이미 말했듯 체내 효소는 나이와 함께 줄어든다. 식사로 살아있는 효소를 듬뿍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필요한 양 전부를 음식으로 보충하기도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효소 보조제를 추천한다. 뇌치료법에서도 질 좋은 효소 보조제의 사용은 중심이 되는 치료법 중 하나이다. 효소 보조제를 복용하면 음식의 소화가 잘 돼서
체내 효소를 온전하는 데 도움이 된다. 체내 효소가 늘어나는 셈이라서 소화 효소를 만들어내는 췌장의 실수가 있다. 소화와 흡수, 에너지의 생산 및 배설의 과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면서 체내의 독소 배출도 원활해진다. 효소 보조제는 바이러스가 몸에 침입했을 때 그것들의 겉껍질을 파괴하는 역할도 한다. 그래서 병에 잘 안 걸리는 면역력이 높은 상태로 몸을 유지할 수가 있다. 변이 좋다는 것은 장이 건강해서 면역력이 높게 유지되고 있다는 의미고, 반대로 변이 나쁘면 장이 건강하지 못하고 면역력도 떨어져 있다는 것이다. 변의 어떤 면을 보고 면역력을 판단할 수 있을까? 가장 먼저 색깔을 봐야 한다. 가장 좋은 변은 황색에 가까운 색을 띈다. 변의 산도에 따라 빌리루빈의 색이 변해서 산성에서는 황색을 띤 오렌지색, 알칼리성에서는 거무스름한 다갈색이 된다. 장 속에 비피서스균이나 유산균 같은 유익균이 많으면 장 내부는 약 산성을 띈다. 그래서 건강한 변은 황색에 가까운 색이 된다. 반대로 유해균이 늘어나면 장 속은 알칼리성이 되기 때문에 변은 거무스름한 색을 띈다. 변의 상태로도 면역력 상태를 알 수가 있다. 굵고 길며 물에 뜨는 변이 이상적이다. 설사나 변비 둘 다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라서 몸에는 좋지 않다. 그래도 어느 한쪽을 고르라면 설사가 그나마 낫다. 왜냐하면 설사는 일종의 독소 배출 현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배변량이나 횟수도 중요하다. 현대 일본인의 하루 배변량은 약 130에서 180g 정도로 바나나 한 개 반에 해당되는 양이다. 배변은 한 번에 보는 양은 적어도 괜찮으나 하루에 두세 번 보는 편이 좋다. 대장 내에서 체류 시간이 길면 유해균이 번식하기 때문에 하루에 여러 번 정기적으로 배변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내 세균은 무엇을 먹고 살까? 바로 식이섬유이다.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하면 장내 세균 가운데 유익균의 수가 증가한다. 식이섬유가 부족하면 우울증이나 수면장애 같은 신경증에도 영향을 준다. 이러한 증상들은 모두 장내 세균이 감소하거나 난조해서 일어난다. 장내 세균의 역할 중에 쾌락 물질인 도파민이나 세로토닌을 뇌로 보내는 작용이 있다. 사람의 행복도는 도파민과 세로토닌이라는 뇌내 물질이 만들어내는데, 이 물질들을 만드는 원료가 바로 필수 아미노산이다. 필수 아미노산을 섭취했다고 해서 바로 도파민이나 세로토닌으로 바뀌지는 않는다. 체내로 흡수된 필수 아미노산은 도파민이나 세로토닌의 전구체로 모습을 바꿔서 뇌로 보내지는데, 이 전구체를 생성하는 일도 뇌로 들어보내는 일도 모두 장내 세균이 한다. 이들 전구체가 뇌로 들어가야 비로소 도파민과 세로토닌으로 바뀌는 시스템이다 보니 장내 세균이라는 생산 공장이 유해균으로 황폐해져 있으면 인간은 행복한 기분을 맛보지 못한다. 장내 세균의 먹이는 식이섬유이다. 불안감 때문에 인생을 즐기지 못하는 사람은 대개 장내 세균이 감소해서 장내 플로라의 상태가 엉망일 확률이 높다. 그 결과 쾌락 물질의 전구체가 제대로 합성되지 못해 뇌 속에서 도파민과 같은 쾌락 물질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장내 세균은 수용성 식이섬유를 더 좋아한다. 수용성 식이섬유는 다시마, 미역 등의 해조류와 두부, 유부 같은 콩 제품에 풍부하게 들어있다. 또 불용성 식이섬유가 많은 우엉이나 샬롯, 마늘, 아보카도, 과일류 등에도 수용성 식이섬유가 들어있다. 이 밖에 오크라, 몰로키아, 토란처럼 미끈미끈 끈적끈적한 식품에도 풍부하게 들어있다.
그 밖에 장내 세균이 좋아하는 음식으로 발효식품이 있다. 된장, 간장, 낫또, 식품, 절임 등이 대표적인 발효식품이다. 문명이 발달한 현대 사회에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독을 먹게 된다. 가장 대표적인 독은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식품 첨가물이다. 채소와 과일 등에 묻은 잔류 농약도 마찬가지다. 필요 이상으로 섭취한 동물성 단백질, 당 지수가 높은 식품, 백설탕 등의 과잉 섭취도 독이 된다. 독은 장내 환경을 부패시킨다. 특히 백설탕은 소화 효소를 낭비하는 강력한 효소 저해 물질이기도 하다. 백설탕은 포도당과 과당이 결합한 이당류인데 이 두 단당은 분자가 일단 달라붙으면 단단하게 결합하기 때문에 효소나 위산으로도 좀처럼 끊지 못한다. 소화되지 않은 채 장에 남은 백설탕은 유해균이나 곰팡이 균의 영양분으로 쓰여 장내 환경을 악화시킨다. 장내 부패가 일으키는 다양한 문제들은 이미 앞에서 설명을 했다. 또 백설탕은 제조 과정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작업과 표백 작업을 거치는데 이때 사용되는 화학약품의 영향으로 천연 영양 성분도 함께 제거되고 만다. 영양 제로의 상태가 되는 것이다. 활성산소를 발생시키는 산화식품도 지독한 독이다. 시간이 지난 튀김이나 오래된 건어물 등이 그렇다. 산화된 식품을 먹는 것은 활성산소를 먹는 것과 같다. 체내에서 발생한 활성산소는 세포를 손상시킨 뒤에 마치 도미노처럼 몸의 조직을 파괴함으로써 암이나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다양한 질병을 유발한다. 트랜스 지방산도 독이다. 천연 식물 기름에는 거의 들어있지 않는 지방산인데 액상의 불포화 지방산에 수소를 첨가해서 굳히는 과정에서 생긴다. 마가린이나 쇼트닝, 팻 스프레드 등에 함유되어 있으며 햄버거나 프라이드 치킨 같은 패스트푸드, 비스킷이나 스낵, 식빵 등을 만들 때 쓰인다. 트랜스 지방산은 실로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어서 현대의 식생활에서는 피하기가 어려울 정도이다. 소화 불량을 일으키지 않으려면 우선 소식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배를 8부, 즉 80%만 채우면 의사가 필요 없다라는 속담이 있듯 선조들은 예로부터 과식이 얼마나 건강을 해쳤는지를 경고해왔다. 나는 8부가 아닌 6부, 즉 60%의 식사를 권하는데 그 이유는 8부 식사를 처음 제안한 에도 초기와 지금은 식사 내용이 다르기 때문이다. 굿 한 그릇과 나물 한 종류, 혹은 굿 한 그릇과 나물 두 종류였던 당시 식탁과 비교하면 지금은 고단백, 고칼로리식 위주라 7부의 식사도 많아 보일 정도이다. 그래서 나는 배를 60%만 채우는 6부 식사가 좋다고 생각한다. 남녀노소가 다르고 각자 하는 일도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말하기 힘들겠지만 하루에 필요한 섭취 칼로리는 1250에서 1650 칼로리 정도라면 충분하다. 이를 우리가 평소 먹는 양으로 환산하면 배를 6부 정도로 채우는 양이다. 원래 인류는 하루에 2끼를 먹었다. 인간에게는 하루 2끼만 먹는 습관이 사리에 맞다고 본다. 인류는 탄생한 이래로 몇만 년 동안 배고픔과 등을 맞대고 살아왔다. 뒤집어 말하면 인간은 포식하며 살도록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침은 배설의 시간대이다. 땀과 소변, 변을 통해 몸에 축적된 독소와 노폐물을 배출해서 몸을 정화하는 시간대이다. 이 시간에 고용물 위주의 식사를 하면 소화에 시간이 걸리고 몸이 부담을 느낀다. 아침은 굳이 먹지 않아도 되지만 먹더라도 소화가 잘 되고 피를 깨끗하게 정화하는 작용을 하는 생채소나 생과일을 먹는 게 좋다.
장의 건강을 지키려면 소식과 효소식이 정말 중요하다. 다음은 효소 반단식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입니다. 효소 반단식의 기본을 간단히 소개하겠다. 이틀까지는 우메보시와 물만 먹으며 단식한다. 3에서 4일째는 곱게 간 채소, 그리고 우메보시를, 5일에서 9일째는 과일과 곱게 간 채소, 우메보시를 먹으며 단식한다. 우메보시는 매실을 말려서 차조기 잎을 넣고 소금에 절인 장아찌로 단쇄 지방산을 만들 뿐만 아니라 항균력까지 갖춘 뛰어난 식품이다. 곱게 간 채소는 효소력이 강한 데다 저칼로리이고 수분이 풍부하다는 장점이 있다. 과일도 수분과 영양면에서 매우 뛰어나다. 이처럼 소량이나마 효소식을 접목한 단식 프로그램이라서 몸에는 정말 편안하다. 효소 반단식 초보 코스. 여기에서는 효소 반단식 초심자를 위한 반나절 코스와 하루 코스를 소개하겠다. 지극히 초보적인 코스라 의사의 확인이나 지도도 필요 없다. 다만 2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첫째는 미네랄 워터 같은 양질의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 대사가 좋아지면서 체내 독소가 땀과 소변, 변의 형태로 배설하기 쉬워진다. 2번째 주의점은 단식 전과 단식 후에는 식사량을 줄이고 효소가 많은 생채소나 생과일을 중심으로 먹는 것이다. 곱게 간 채소처럼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는 메뉴가 좋다. 절대로 고용식을 폭식해서는 안 된다. 효소 반단식의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반나절 코스. 아침 식사 한 끼만 거르는 초단기 단식으로 전날 저녁 7시에서 8시 이전에 식사를 마친 뒤에 다음날 점심까지 식사를 하지 않는다. 저녁 8시 이후부터 다음날 점심 전까지는 물만 마신다. 16시간의 단식이지만 위장이 쉬게 되어 소화 효소의 소비가 억제된다. 반나절 단식은 언제 시작해야 된다는 기준이 없다. 몸의 컨디션이 좋지 않거나 내장이 조금 무겁다는 느낌이 드는 등 컨디션이 신경 쓰일 때 바로 실행하면 된다. 단식 후에는 몸이 개운해진다. 하루 코스. 몸에 에너지가 되고 피로 회복에도 좋은 구연산이 풍부한 우메보시를 매 끼니마다 한 개씩 먹는다. 아침에는 아마인유를 큰 술로 한 숟가락 먹고 밤에는 곱게 간 무에 오이와 샐러리를 하나씩 먹는다. 소금이나 미소 된장을 찍어 먹어도 된다. 24시간의 단식으로 피곤한 위장에 휴식을 주고 체내 독소도 말끔하게 배출시킬 수가 있다. 하루 코스의 효소 반단식은 한 달에 1회에서 2회 정도 실시하면 된다. 식이섬유는 장에서 생겨난 유해물질의 해악을 제거해준다. 다음의 4가지 작용을 통해서이다. 소화물이 장을 빨리 통과하게 한다. 장벽을 자극해서 연동운동을 촉진, 배변을 유도한다. 유해물질을 희석한다. 식이섬유에는 수분을 비축하는 성질이 있는데 수분으로 인해 장 속의 유해물질이 희석된다. 유해물질을 흡착해서 체외로 배출한다. 식이섬유를 섭취하는 방법 중에서 추천하고 싶은 것은 효소를 섭취할 수 있다는 생식이다. 식사의 전량을 생식하라는 게 아니다. 효소를 함유한 생식 60%, 가열 조리한 요리 40%, 이렇게 하거나 효소를 함유한 생식 50%, 가열 조리한 요리 50%의 비율이 이상적이다. 그 이유는 아미노산이나 비타민 B군처럼 채소나 과일을 날로 먹는 것만으로는 아무래도 부족한 영양소가 생기기 때문이다.
영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하려면 식사의 약 20%는 육류나 어패류 등의 동물성 식품을 함께 먹는 것이 좋다. 가열을 하면 영양가가 더 높아지는 식품도 있다. 무와 표고버섯은 날로 먹기보다는 말렸을 때 식이섬유도 미네랄도 풍부해진다. 당근은 볶거나 삶으면 영양 흡수가 더 잘 된다. 채소는 세포가 파괴돼서 영양을 흡수하기도 쉽고 소화도 잘 된다. 물론 효소는 잃지만 생채소와 함께 먹으면 영양과 소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가 있다. 익힌 채소를 먹으면 식이섬유도 풍부하게 섭취할 수가 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사로는 조림을 추천한다. 우엉, 죽순, 표고버섯 등을 넣은 닭고기 채소 조림, 콩이나 당근을 넣은 마른 톳 조림, 이러한 것 등은 식이섬유의 보물창고이다. 식이섬유가 많은 채소는 날로 먹으면 효소와 비타민, 피토케미컬을 풍부하게 섭취할 수도 있어서 정말 좋다. 하지만 필요량을 채우기가 쉽지 않다. 효소나 비타민C 등은 소실되겠지만 식이섬유의 필요량을 섭취하는 최고의 방법은 조림밖에 없다. 밥에도 현미나 배아미, 잡곡을 섞으면 식이섬유를 다량으로 섭취할 수가 있다. 하루에 섭취할 채소의 양은 400에서 500g 이상이다. 반 이상은 날로 먹고 나머지는 익혀서 먹자.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효소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다소 어려울 수도 있는 내용을 굉장히 알기 쉽게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풀어쓴 그런 책이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